네, 이전에도 그랬다시피 등기법에 좀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생략할 거 생략하고 가는데도 좀 시간이 좀 길어지네요. 생략하는 내용은 여러분 넘어가도 되지만은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고, 이전에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하는 절차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특별한 신청 방법으로요. 214페이지 보시면은 대위자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나오죠. 대위자. 자, 등기 신청을 대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위라는 것은 그냥 대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에서도 잠깐 나온 것인데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자, 최초의 소유자면 갑에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을한테 이 물건을 팔았어요. 매매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될 텐데, 을이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병에게 다시 팔아버렸어요. 전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3자 간에 갑을 사이에 매매 있고 을병 사이에 또 매매가 있고요. 이때 갑과 병 사이에도 합의가 있으면 이때는 직접 청구가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러나 갑과 병 사이에 합의는 없을 경우에, 자, 이럴 경우에는 병은 갑한테 직접 청구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럼 병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병은 을에게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없죠. 그럼 빨리 을이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을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병은 을에 대한 채권자죠. 그래서 채권자가 을을 대신해서요, 그걸 대위한다고 하죠. 채무자에 또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니까 이 사람은 우리는 제3채무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 즉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이 대신 행사하는 거, 대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위. 그래서 대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병이 을을 대신해서 등기소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갑은 등기소에 나오는데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중간 생략 등기를 요구하는 거죠. 원하는 거죠. 자기 앞으로 등기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양도소득세 또 문제가 생기고, 또 탈세 뭐 이런, 또 투기 뭐 이런 거, 투기꾼이면 어떻습니까? 자, 빠지고 싶은 거죠. 등기부상에서. 그래서 계속 신청을 하지 않으면요, 자, 갑은 나오는데 을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을을 대신해서 등기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과 갑이 공동 신청해서 누가 앞으로 등기를 하는 겁니까? 병 앞으로 직접 할 수는 없고요. 이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매매로 원이다. 자, 매매론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데, 자, 등기 권리자는 을이 되고 등기 의무자는 갑이 되지만 신청은 누가 했어요? 갑하고 병이 신청한 거죠. 을이 아닌 병이. 그러니까 이때 병은 어떻습니까? 병은 등기 권리자가 아니지만 권리자를 대신해서 대위하여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반가로 이래요. 채권자의 대위 신청은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밑에 의 보시면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 하면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 실현을 위해서, 즉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 신청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청구권이라고도 상관없어요. 채무자가 갖는 등기 신청권을 대신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신청권을 대신하기 위해서요, 병이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을을 대위하여 신청한다는 거죠. 대위 청구를 통해서 대위 신청을 한다. 그러니까 신청권 밑에다가 등기 청구권이라고 들어도 상관없어요. 등기 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 대위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 신청권을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위라고 해요. 채무자의 이름으로 해버리면 이것은 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하고 대위는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병이 자기의 이름으로요, 을 앞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대위 신청이에요. 자, 을 앞으로 등기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병이 을로부터 등기를 해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 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서 먼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갑과 병이 을을 대신해서 신청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요, 병이라는 사람도 안 나옵니다.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을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고, 을 앞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갑이 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등기소에. 그런데 대위를 이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갑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병은 을을 대위하여 을의 갑에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대위 행사에서요. 대위 행사를 소로서 주장하게 되면은 대위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대위 소송. 그러니까 갑도 안 나오면은 을이 갑을 대신해서, 자, 을은 갑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을은 단독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데 을이 소송을 제기할 생각도 안 하겠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랬을 때 병이 을의 갑에 대한 권리를요. 을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니까 병이 을을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병은요, 자신의 권리를 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을의 갑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합니다. 소송을 제기해가지고요, 병이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승소 판결을 받았으면 승소 판결의 내용은요, 을이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소송이 되겠죠. 그러니까 있다는 판결이 되겠죠. 을의 갑에 대한 권리를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판결의 내용은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전하라는 판결의 내용이 될 것이고,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라는 판결문이 되겠죠. 그러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라는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병이요,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을 앞으로요,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면 되겠죠. 자, 이 내용은요, 오른쪽에 절차에서요, 동그라미 3에 미음해가 있어요. 미음해가. 맨 밑에 보시면 채권자가 만약에 제3채무자도 등기 절차 협조하지 않으면은 채권자는 대위 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 요것은요, 요거하고 결리는 것인데 215페이지가 아니라 한 페이지 더 앞으로 와서요, 213페이지를 보죠. 213페이지. 죄송합니다. 거기 반가로 사이에 등기 원인과 그 연원을 바로 위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5, 동그라미 6이 있죠. 이 동그라미 5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에서 이렇게 대위 신청에서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게 5가 나오죠. 이렇게. 자,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람도 협조하지 않으니까 병이 이제 을을 대신해서 제3채무자인 갑을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판결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 판결에 있어서 채권자는 어떻습니까? 채무자의 대위 신청으로서 채권자 동그라미 치시고 채권자가 그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단독으로. 병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병이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요, 아직 단독으로 신청하지 않고 있어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요, 을이라는 사람이 그 판결문에 의해서 단독으로 할 수도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요, 병이 우리가 승소한 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 피소한 자는 단독 신청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병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그 판결의 내용은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판결이 되겠죠. 갑은 패소자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을도 승소자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병이 을을 대신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을이 승소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거죠. 따라서 이 소송 사실을, 병이 승소 판결 사실을요, 을이 알았으면요, 그 내용은 내가 갑에 대한 승소 판결하고 똑같은 거죠. 병이 을을 대신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니까 을의 승소 판결과 동일하기 때문에요, 그 판결문을 들고 와서요, 을도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이것이 바로 6번에 있습니다.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 소송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을도 제3채권자는 넘어가시고요. 이건 빼고요. 그냥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 판결에 의해서 을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거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요것도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 내용이요, 215페이지에 우리가 읽었던 미음이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채권자 대의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 대의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채무자도 판결회에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대위 신청. 채권자가 이렇게 대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밑에 반가로 2번 보시면은 구분 소유자의 대위 신청이 있는데요. 자, 구분 소유자의 대위 신청은요. 이 구분 소유자라는 것은 자, 구분 건물 등께서 나오는 거예요. 아파트나 상가 건물. 이건 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맨 뒤에서요. 다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맨 뒤에 아마 마지막이나 마지막 한 전 강의 정도, 마지막이나 마지막 전 강의 정도에서 이 구분 건물 등기부를 다룰 거예요. 그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건물 등기부를 알아야 이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대위 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소송도 제기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넘기시면은요, 이제 반가로 5번이 있어요. 216페이지 보시면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보통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갑과 을이 뭐 계약을 해가지고요.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갑과 을이 공동 신청인데 매도인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건 없죠. 누구한테 맡깁니까? 법무사한테 맡기는 거죠. 그럼 이 법무사가 어떻습니까? 쌍방을 대리해요. 쌍방을 대리해서 법무사가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쌍방 대리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민법에서요. 원칙적으로 자기계약과 쌍방 대리는 안 되는 게 원칙이죠.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하게 되면요. 누군가에게 본인에게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X 물건 10억 원의 법률행위는 갑과 을이 직접 했어요. 직접 했으니까 이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뭐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없었던 거고요. 단지 이제 계약이 다 끝난 다음에 갑의 X 물건에 대한 이전 등기, 즉 단순한 채무의 이행만을 대리하는 거잖아요. 이행, 이전 등기, 이행만을 대리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행만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충돌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법무사나 이제 변호사 갈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법무사가 하는 거죠. 쌍방을 대리해서 하죠. 자, 이것이 바로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리는요, 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갑이 미성년자다 그러면은요, 미성년자 물건을 팔 때는, 이럴 때는 이전 등기할 때는 미성년자의 부모, 친권자라고 하는 거죠. 친권자가 이제 대리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는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법무사만 있는 것은 아니고 법정 대리, 그러니까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 대리, 부모가 대리하게 되는 거고요. 또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직접 할 수 있는데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한테 맡겨야 되는 건 아니고요.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자에게 맡길 수도 있어요. 뭐 A라는 사람, 동생한테, 친척한테 맡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리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갑을의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이때 대리인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임의 대리인이 될 것이고, 이 사람은 이제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이나 법정 대리인 불문합니다. 대리에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반가로 2번 보시면요. 만약에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였을 때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변호사, 법무사 아닌 사람이면 이 사람이 대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직접 등기소에 가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겠죠. 마음대로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 대리인이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인일 때요. 변호사나 법무사가 직접 등기소에 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직원 보내죠. 직원. 그래서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인 경우에는요. 반드시 자기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할 필요는 없고요. 사무원을 대신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내용만 보시면 돼요. 그냥 바로 밑에 있는 것만 보죠.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요. 밑에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변호사, 법무사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외의자는 본인이 직접, 대리인이 직접 해야 되고 변호사나 법무사만 사무원을 대신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요것만 보시고요. 밑에 3번 보시면 대리인이 자격해가지고요. 우리가 바로 이제 볼 텐데, 등기를 갑과 을이 직접 이 사람이 등기를 신청한다라고 했을 때요.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 등기소에 가서
신청할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신청서도 작성을 하고요. 또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증명하는 첨부서면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신청서나 첨부서면을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제 제출하면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걸 방문 신청이라고 하고요. 근데 지금은 등기가 다 전산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요. 직접 등기소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걸 전자신청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때요. 대리인이 자격과 관련돼서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요. 누구나 다 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제한이 없어요. 즉, 대리인의 자격은 없다가 아니라요. 대리인의 자격은 제한이 없다. 그랬어요. 제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대리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격은 없다라기보다는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자신청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방문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첨부서면을 제출하게 되면은 밑에 전산 직원들이 그걸 잠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이제 입력을 합니다.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번 걸려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자신청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바로 송신해 버리니까 중간에 걸러지는 과정이 없어요. 따라서 전자신청을 함에 있어서는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만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방문신청은 제한이 없지만요, 전자신청 같은 경우는 대리는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라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자격자 대리라고 해요.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대리인이 될 수가 있다 해서 그래서 자격자 대리인인 변호사, 법무사만 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허용이 된다는 것이죠.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넘기시면 6에서요. 대리권에 흠결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요. 각하 시간에 이렇게 다룰 거예요. 대리권이 없는 사람. 자, 이 사람들이요. A한테 대리권을 줬어요. 그러면 A가 이제 등기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요. 자기 바쁘다는 이유로요. B라는 사람한테 다시 맡겨버립니다. 이 사람들 승낙도 없이. 그래서 B라는 사람이 등기를 했어요. B라는 사람이. 그러면 대리권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 지금 대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리권도 없는 사람이 등기를 대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대리권 없는 사람이 등기를 대리하게 되면 등기 실행을 거부하는 각하를 합니다. 원래는 각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등기관이 모르고요. 확인도 안 해보고 등기를 해버렸어요. 자, 해버리면은 대리권이 없는 무권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니까 이 등기를 무효로 할 것이냐. 거기에 있어서요. 그러면 이게 무효가 되면 다시 말소한 다음에 A가 다시 등기하면 또 어차피 이렇게 될 등기잖아요. 등기죠. 따라서 어차피 이렇게 될 등기이기 때문에 비록 대리권이 없는 자에서 대리가 됐다고 하더라도요.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하면 이것은 등기는 유효라고 합니다. 유효. 만약에 뭐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어떤 대리를 맡긴 적도 없어요. 팔 생각도 없는데 서류 같은 걸 위조해 가지고 대리권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등기해 버리면 이건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은요. 자, 밑에 또 보죠.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두 번째 줄 대리권 없는 자가 신청했으니까 각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를 강구하고 등기를 해버렸어요. 해버리면요. 이럴 때는 본인이 추인하면은 유효가 될 것이고요. 추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에 실체관계에 또 부합하는 등기다. 어차피 소유권 이전 등기 의사도 있고 이 사람도 이전 분할 의사가 있어가지고 이루어진 등기라면은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것도 유효하게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등기 실행 절차와 관련돼서요. 각하 시간에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자, 이건 한번 넘어가는 과정에서 잠깐 보고요. 자, 그 다음에 218페이지를 보시면요.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자, 그러면요. 보죠. 다시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X 물건을 10억 원으로 X 뭐 토지를 할 수도 있죠. 토지를 10억 원으로 4월 1일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4월 30일 날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한다. 자,
자, 최초의 소유자가 갑이면은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해서 이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자 한다. 자, 그러면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뭐가 되겠습니까?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되겠죠. 그럼 이때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자,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 사람들이요. 직접 등기소에 출석을 합니다. 출석을 해가지고요. 빈손으로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요.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신청서. 그리고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증명하는 첨부 서면들이 필요해요. 등기 신청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가지고 가야 될 서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등기를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법무사들이 그걸로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등기를 너무 쉽게 할 수 있으면요. 법무사가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이렇게 제출하는 방법. 직접 출석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문 신청이라고 합니다. 방문 신청이고요. 그런데 등기는요,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 없이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요.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가지고요. 우리가 제출이 될 서류들을요. 신청서, 첨부서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이것을요 한꺼번에 모아가지고요 송신해 버릴 수가 있어요. 첨부 정보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요 모아가지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등기소에 전역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송신하는 방법, 제출해야 될 서류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전자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자, 그러면은 먼저 방문 신청이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방문 신청, 출석해서 하기 때문에 출석 신청. 또 서면, 우리가 제출하는데 제출함에 있어서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그러니까 신청서라는 서면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신청서에서 서면에 의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서면 신청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출석하여 제출하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오른쪽 보시면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인데요. 그러니까 전자표준 양식 그러니까 이거 전자신청 아닙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출석해가지고 신청서를 이렇게 쭉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작성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글씨를 잘 쓰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글씨가 좀 잘 못 쓰시는 분들은 이게 좀 보기가 좀 안 좋기도 하고요. 또 쓰다 보면 틀릴 수도 있죠. 틀리다 보면 다시 그걸 구겨서 버린 다음에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처음부터 다시 쓰다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신청 양식이 있어요. 양식이 신청 양식. 그러니까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요 컴퓨터 이제 켜가지고요 신청 양식을 다운을 받아요. 다운을 받아가지고요 그 신청 양식에다가 내가 그러니까 기입할 내용들을 다 기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이핑을 치는 거죠. 타이핑을. 그럼 오타 있으면 이제 고치면 되는 거죠. 쉽게 고치면 되는 거죠. 타이핑을 다 해가지고 신청서를 다 이제 작성을 해요. 이걸 가지고요 인터넷으로 송신을 해버리면 전자신청이 되는데 인터넷으로 송신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 작성된 내용을 출력을 해요. 출력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도장을 찍은 다음에 직접 요것을 이제 등기소에 가지고 가서 제출합니다. 자, 그럼 이것은 전자표준 양식이라는 그 양식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컴퓨터상에서 기입을 한 다음에 그래서 출력받아가지고 송신하는 것이 아니라 출력해가지고 직접 등기소 와서 제출을 해요. 그럼 이것은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은 전자신청입니까? 방문신청입니까? 방문신청의 일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옆에다 쓰면 돼요.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은요. 방문신청의 일종. 방문신청. 방문신청의 일종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반드시 자격자들이 아닌 사람도 대리할 수가 있는 거죠. 전자신청은 반드시 자격자들이만 대리를 해야 되는데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은 방문신청의 일종이니까 자격자들이 아닌 사람도 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신청 정보 있는데 우리가 제출해야 될 서류에는 뭘 제출하냐면요. 먼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송신을 할 때도요. 인터넷상에서 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바로 송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될 정보에서 등기부가요, 다 이제 전산화되어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신청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신청정보 이렇게 표현해요. 말을 좀 어렵게 했을 뿐이에요. 신청정보는 그냥 신청서 기재사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청서에 기재해서 제공해야 될 정보. 쉽게 그냥 신청서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 신청서를 보고 그 신청한 내용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등기부에도 잘못 기록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하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들을요, 첨부해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첨부 서면들을 가져옵니다. 자, 첨부 서면에 의해서 제공해야 될 정보, 그러니까 이것을 첨부 정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신청을 할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청 정보, 첨부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신청서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증명하는 첨부 서면들을 함께 들고 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첨부 서면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자, 이 시간에는 이 신청서 기재 사항에 대해서 봅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될 내용,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공해야 될 정보, 신청서 기재 사항을 봅니다. 자, 양가로 2번에 신청 정보 이렇게 여기는 신청서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밑에 반가로 1번 보시면은 자, 건당 1신청주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 건당 1신청주의라는 것은요, 밑에 그 내용을 보죠. 자, 등기 신청은요, 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요, 부동산마다 신청서를 따로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 건수마다 한 개의 부동산만 기록을 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줄에 있죠. 부동산마다 신청서를 따로 쓰라는 거예요. 이게 일건 일신청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부동산 여러 개면 신청서를 따로따로 써야 되는데요. 다만 여기는 예외가 있습니다. 2번 보시면은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일괄 신청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신청서로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이 되는데요. 어떤 경우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갑과 을이요, 매매를 하는데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X 토지, Y 건물이 있어요. 갑과 을이 매매를 해요. 그럼 보통 우리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을 취급하기 때문에요. X 토지, Y 건물, 두 개의 부동산이 있어요. 따로따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토지만 따로, 건물만 따로 처분하게 되면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법정지상권에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사고 파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토지가 10억, 건물이 10억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두 개 합쳐서 그냥 20억의 XY를 한꺼번에 넘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두 개에 대해서요, 둘 다 매매를 원인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매 이것을요, 우리는 등기 원인이라고 해요. 등기 원인이죠. 등기 원인을 기록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은 장차 이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등기 목적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X와 Y가 둘 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은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 동일하죠. 동일하죠. 자, 이런 경우에, 즉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요, 하나의 신청서에 X 토지, Y 건물 해가지고요, 한꺼번에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신청이에요. 자, 첫 번째 줄만 보시면 돼요.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 여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자, 물론요, 이 둘 다 등기를 신청해서 둘 다 등기를 대기 위해서는 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관할 등기소가 동일할 걸 전제로 하겠죠. 만약에 X 토지, 여기에는 X 토지하고 저기 멀리 있는 Y 토지 두 개를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둘 다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니까요, 이것은 일괄 신청이 가능할 텐데, X 토지는 A 등기소 관할이고 Y 토지는 B 등기소 관할이면은 A 등기소에서 X와 Y 모두를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따로따로 신청을 해야 되니까 일단 관할 등기소가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겠죠.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건 그 이야기입니다. 관할 등기소가 이제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해서 등기 원인과 목적이 동일하면은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억만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공동저당 신청을 할 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A은행에서요,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하나의 담보로는 부족해가지고요, X, Y 두 개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은 X 토지, Y 건물 이 두 가지를 어떻습니까? 전체를 한꺼번에 다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요. 이것도 저당권 설정 계획에 따라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기 때문에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X 토지 Y 건물에서 한꺼번에 저당권 설정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장으로요. 하나의 신청서를 일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좀 더 우리 등기법은 좀 더 나아가지고요. 이것을 둘 다 하나에 10억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동일한 채권 담보를 위해서 두 개 이상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이 가능한데요. 더 나아가서요. 이 두 개의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릅니다. 갑이 지금 돈을 빌리는데요. X는 갑이 소유하는데 Y는 갑의 아버지 을이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는 채무자 소유고 하나는 채무자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채무자가 아닌 자, 저당권 설정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는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공동저당의 목적이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요. 하나의 채권을 담보로 설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괄 신청이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소유자가 다른 그러니까 뭔가가 좀 다른 건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는 거죠. 함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러 개에 대한 공동저당권 설정 등기는 동일한 채권 담보 목적이면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소유자가 다른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괄 신청이 가능한 것은요, 두 가지 이렇게 등기원인 등기 목적 동일, 그 다음에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두 개 이상의 공동저당권 등기는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이 정도만 보시고요. 넘기시면은 공매처분, 경매, 그러니까 니은은 공매처분, 디귿은 경매 있는데 둘 다 경매예요. 공매나 경매 다 경매의 일종입니다. 근데 경매가 들어가면은 등기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전 등기도 하고 말소해야 될 것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법원에서요, 한꺼번에 정리해서 여러 개의 등기를 일괄 촉탁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것은, 경매는 좀 복잡하죠? 그래서 나중에 심화강의 시간에 잠깐 설명하고요. 지금은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요. 방과로 3번을 보죠. 그러면 신청 정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청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하느냐라는 거예요. 신청서에 기록되는 내용. 자, 반드시 신청서에 기록돼야 되는 것이 필요적 신청 정보예요. 그러면 반드시 기록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돼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은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필요적 신청 정보. 자, 임의적 신청 정보라는 것은요.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 그러나 신청서에 있으면은 또 기록하고 없으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 그러니까 임의적 신청 정보가 됩니다. 임의적 신청 정보는 보통 특약사항들이 돼요. 옆에다가 특약사항. 물론 여기만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만 특약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특약이 있으면은 등기를 하고 없으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임의적 신청 정보. 근데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것은 이제 필요적 신청 정보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요. 221페이지 보시면은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권리마다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권리 등기에 있어서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필요적 신청 정보하고 오른쪽에는 이제 임의적 신청 정보가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왼쪽에는 필요적 신청 정보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임의적 신청 정보와 구별하면서 필요적 신청 정보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죠. 자, 요 내용들은요, 우리가 나중에 해당 권리 파트를 다룰 때, 그때 이것은 필요적 정보고 이건 임의적 정보입니다. 그때 다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할 필요 없고, 어차피 뒤에서 다시 다루기 때문에요. 뒤에서 다룬다. 그런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다. 다 공부한 다음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뭘 다루고 있습니까? 지금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반드시 필요적으로 기록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들이냐. 자, 필요적 기록사항을 기초로 해서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좀 볼 거예요. 자, 우리 책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의 필요적 신청 정보가 따로 없어요.
따로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강의실에서 인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첨부 파일이 하나 있을 테니까 첨부 파일을 펴십시오. 첨부 파일을 좀 보셔야 돼요. 그 첨부 파일에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모습이 나옵니다. 이 신청서 모습을 보면서요. 필요적 신청 정보는 뭐가 있느냐. 자, 이건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앞면이 있습니다. 먼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앞면이 있는데요. 앞면은 부동산 표시 나오고 뭐 위에 뭐 접수, 뭐 처리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자, 그러면 앞면이 있고요. 넘기시면 또 뒷면이 있어요. 신청서가 앞면, 뒷면 두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앞면에는 뭐가 기록되냐면요. 요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내용이죠. 매매, 민법에서 항상 보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에, 매매니까 금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액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 있는지.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니까 이건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지. 요 내용이요. 앞면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면을 보면은요. 맨 위에 접수, 처리 이런 것들은 등기관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적을 필요 없고요. 우리가 적는 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먼저 부동산 표시요. 이게 부동산 표시죠. 그럼 여기 공간이 굉장히 넓죠. 그러면 이때요. 여기다 뭘 적냐면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등기부에도 뭐가 기록됩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록되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만 하나 이전 등기를 한다 그러면 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적는 거예요. 거기다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으로 적으시면 돼요. 만약에 토지와 함께 건물을 일괄해서 신청을 하려고 한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은 건물에 대한 표시를 또 적으면 돼요. 자, 건물에 대해서는요. 이 건물에 있는 소재, 지번과 그다음에 건물 내역이 들어가죠. 건물의 구조나 면적 이런 걸 적으면 됩니다. 부동산 표시란에 적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면은요. 거기에 거래 가액이 있죠. 거래 가액이 10억이다. 그러면 여기서 거래 가액도 적습니다. 거래 가액 옆에다가 10억 이렇게 쓰시면 돼요. 거래 가액도 기록을 해요.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요. 등기부에 실거래 가액을 적어요. 그러니까 신청서에도 나옵니다. 거래가액 왼쪽 보시면요. 거래신고 1년 번호가 있는데, 자,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요. 실거래가액을요. 다 신고하도록 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요. 거래가액이 정확하다는 걸 증명하는 소리로서 시장군수구청장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줘요. 신고필증, 신고를 한 다음에 신고필증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신고필증에 나와 있는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를 기록하는 것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거래가액 증명정보로 신고필증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첨부정보 시간에 나중에 다뤄요. 그때 신고필증에 나와 있는 번호를 적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는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이죠. 이게 등기 원인이죠. 그 다음에 매매한 날짜 4월 1일 매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니까 1919년, 18년 4월 1일 매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매매. 그 다음에 밑에는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전할 지분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2분의 1 지분만 이전할 수 있습니까? 이전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는 지분만 이전할 때는 그 지분을 적으라는 거예요. 전부를 이전할 때는 지분을 적을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제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죠. 이 사람 신청인들이죠.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를 적겠죠. 결국 이 사람이 신청인들이 되겠죠. 신청하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를 적는다. 자, 신청인을 적을 때는요. 이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서 성명 적고요. 그다음에 주소도 적고 주민등록번호도 적는 거죠. 만약에 법인이었으면요. 성명 대신에 그 법인의 명칭을 적고요. 주소 대신에 그 법인의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대신에요. 법인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대신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게 있어요. 자, 그것을 적게 됩니다. 그 다음 맨 오른쪽 보시면요. 지분이 있죠. 만약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을 하는데요. 한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10억을 받고 A, B, C 세 사람한테 이전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5억을 내고 이 사람이 뭐 2억을 내고 3억을 내 가지고 총 10억 주고 이제 X 물건을 넘겨받아요. 그러면은 5억, 2억, 3억 냈으니까 이 토지에 이제 지분이 이 사람은 10분의 5, 이 사람은 10분의 2, 이 사람은 10분의 3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이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있으면요, 그 공유 지분을 기록하게 되겠죠. 공유 지분. 그래서 만약에 등기 의무자, 권리자가 여러 명이면 거기가 굉장히 넓죠. 그러면 세 사람이면 세 사람 이름을 다 적어요. 적으면서 오른쪽에 이제 지분도 적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지분들은 등기부에 등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유 지분은 등기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그 지분도 기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어떻습니까? 이제 앞면에 있는 내용이 기록이 돼요. 그럼 뒷면에는 뭐가 기록이 되냐면요. 자, 넘기시면, 뒷면 보시면은. 맨 위에 뭐 시가 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자, 주택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돼요. 그래서 매입해가지고 은행에서 바로 팔아버리죠. 그러면 그때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은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이요, 공시지가가 돼요. 우리가 등기부에 기록하는 가액은 실거래가액을 적지만은 그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은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요. 이 공시지가는 구청 그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요. 그걸 보고 옮겨 적으면 됩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니까 대여섯 번째 줄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뭐 이런 게 있죠. 세금 냈다라는 거. 그것도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세금 내야 등기해 줍니다. 그 다음 밑에는 다음 칸 보시면 등기 신청 수수료가 나오죠. 수수료 내야 돼요.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닙니다. 수수료. 그럼 수수료 납부를 해야 등기도 해줘요. 수수료 납부했다는 사실 적어요. 그럼 뒷면에서는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거기 밑에 보시면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라는 게 있어요. 요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뒷면에 적는데요. 자, 갑에서 을에게로 이전 등기라는데요. 등기 중에 누가 왔냐면요. 요렇게 생긴 사람하고요. 요렇게 생긴 사람하고 와가지고요. 등기를 신청해요. 그러면서 내가 갑입니다. 내가 을입니다라고 하면서요.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요. 갑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갑이 아닌 사람이 갑인 것처럼 행동해가지고요. 이전 등기를 신청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등기해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직접 온 사람이었습니까? 정말로 갑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했죠. 이 등기를 통해서 갑은 소유권을 잃기 때문에요. 이 사람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로 이 사람이 판 거 맞느냐라는 거죠. 근데 불일치해 버리면은 갑은 판 적도 없는데 딴 사람이 와가지고 넘겨버리면 이거는 무효인 등기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갑과 이 사람이 지금 일치하는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죠. 확인하는 방법으로요. 동일한 사람이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요. 갑만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가져오라 합니다. 즉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지금 소유권이 이전되고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요.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증명서가 하나 있는데 이거 바로 등기필 정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권리증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권리증이라는 거죠. 등기필 정보. 자, 갑 앞으로 최초의 보존 등기를 했으면은 당신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었습니다라는 등기를 필하였다라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겠죠. 갑만이 그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는요,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요, 이 사람이 권리자라는 걸 증명하는 정보로서요, 과거에는 등기필증을 줬어요. 이것이 바로 권리자라는 걸 증명하는 정보예요. 근데 지금은 등기가 전산화가 되면서요. 예전에 등기필증은 여러 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등기필증이 이제 사라지고요. 최근에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런 여러 장으로 된 등기필증이 아니라 전산화가 되면서요. 등기필 정보라는 것을 줍니다. 이게 대체를 하고 있어요. 이제 권리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권리증, 그러니까 이 사람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이게 갑이 정말로 맞아가지고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이전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갑만이 가지고 있는 권리증, 즉 등기필 정보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두 번째 그 장에서 보시면은 뭐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에 가지고요 가운데 보면은요 숫자들이 끼알 같이 써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등기필 정보예요. 자, 최근에 어떤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했으면 이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간에 그 숫자들 위에 보시면 부착 기준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 등기필 정보는요, 아무나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스티커를 붙여놔요.
법무사를 통해서 했다라고 하면 스티커를 붙여놓습니다. 그 스티커를 붙이는 기준선이에요.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티커를 떼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요. 여러분,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은행 거래하다 보면은, 인터넷 뱅킹 하다 보면요. 나만 가지고 있는 30개 비밀번호 있는 카드가 하나 있죠.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금, 계좌 이체할 때요. 그 비밀번호 몇 번, 앞번호 2개, 몇 번 뒷번호 2개 쓰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걸 적는 거죠. 그러면 이 카드의 역할, 이 카드가 바로 이거 비슷한 거예요. 그럼 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금주라는 걸 증명하죠. 이 카드 없는 사람은 이체를 못할 거 아니에요. 예금주라는 걸 증명하듯이 요 번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권리자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등기표 정보예요. 등기표 정보 어떻게 생겼는지 또 보죠. 먼저 일련 번호가 있죠. 부착 기준서 밑으로 보시면은. 그래서 영어로 떼 있는 일련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등기표 정보의 고유 번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밑에 비밀번호에서요. 01 한다면 4자리 비밀번호가 있고 오른쪽 아래 보니까 50번까지죠. 50개의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요. 갑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요. 신청서 뒷면에다요. 거기 보죠. 자, 신청서를 펴보죠. 우리 뒷면 보시면은 등기 의무자의 등기표 정보. 이 사람이 지금 등기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등기 의무자의 등기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부동산 고유번호란이 있어요. 그 부동산 고유번호는요. 등기표 정보 위에 보시면요. 부동산 고유번호가 있어요. 등기 완료 통지서에. 그러니까 이것은 지적법에서 하는 그 토지 고유번호는 달라요. 등기부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등기를 하다 보니까 토지 건물을 다 합쳐놓은 이제 상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이 고유번호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시험과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고유번호를 적고요. 그 다음에 성명 밑에 보면요. 지금 현재 등기 권리자, 갑의 성명을 적는 거예요. 현재 권리자의 성명을 적고. 그 다음에 일련번호는 우리가 등기필 정보에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일련번호가 있죠.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있죠. 그럼 그 비밀번호에는요, 뭐 비밀번호 여러 개를 적는 것이 뭐 적는 것이든지 아니면 뭘 특별히 몇 번을 적어야 되냐 이런 게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번호를 선택해서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10이라는 숫자가 좋다 그러면 10 쓴 다음에 여기다 비밀번호 4자리. 10번은 비밀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1176이 돼요. 1176 이렇게 적으면 돼요. 나는 40번을 좋아한다 그러면 40 쓴 다음에요. 그럼 40번은 지금 6557이죠. 6557. 하나만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요. 이 등기표 정보는 누가 발급해 준 거냐면요. 등기소에서 발급해 준 거예요. 그래서 등기소에서 이게 딱 봐가지고요. 1년 번호 딱 했더니 맞고요. 그 다음에 40번 비밀번호가 6557 맞아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갑이 이거 가지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갑이 권리자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할 때 숫자 적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반드시 뒷면에다 이제 적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리자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등기필 정보는요, 여러분 우리 책에도요 있어요. 그 견본이 245페이지 보시면요, 여기에 등기필 정보의 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일한 내용이니까요,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적는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뒷면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밑에는 첨부 서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하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맨 밑에 이제 신청인 도장을 찍게 되겠죠. 신청인들 도장을 찍게 되고, 대리인 신청하면 대리인 이름 쓰고 대리인 도장 찍으면 됩니다. 신청서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면에 기록될 요 내용하고요, 뒷면에 기록되는 내용으로 등기필 정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을 필요적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요, 다시 4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기록되어야 되는 사항들이요,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적 신청 정보. 이것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적 신청 정보인데요. 마지막 페이지에 그러면 이제 글로써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1번 보시면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2, 3, 4, 5는요. 2, 3, 4, 5는요. 이거는 신청인 이렇게 쓰면 돼요. 신청인을 기록한다. 2번이 가장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법인이면은
명칭, 사무소 소재지,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 그럼 여기는 어떻습니까? 등기고리자, 등기문자를 모두 적게 되겠죠. 자, 3, 4, 5는요, 좀 특별히 더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3번 보시면 신청인이 법인이에요. 자, 법인이 신청할 때는 어떻습니까? 법인 명의로 신청을 할 때는 대표자가 와서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자의 성명 주소를 적어요. 4번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면은 본인 이외에 대리인의 성명 주소도 적는다는 거죠. 대리인 신청하니까. 그리고 5번 보시면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도 등기 명의 될 수 있죠. 자, 얘들이 신청할 때도 어떻습니까? 대표자가 오겠죠. 그래서 대표자나 관리는 대표자의 일종입니다. 관리나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여기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어요. 그 이유는요, 밑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인가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자, 만약에 본인에 대해서요, 본인에 대해서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법인의 대표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에 있어서의 대표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청을 할 때는요, 이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할 테니까 신청서에는 얘들 이름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들 이름도 들어가야 되겠죠. 얘들이 와서 신청을 하니까. 신청서에는 다 기록합니다. 그러면 등기부예요. 자, 본인 이름으로 등기를 합니다. 본인 이름으로 등기할 때 법무사 이름까지 등기부에 기록할까요? 등기부에는 이 사람 본인만 기록하면 되지 대리는 등기부에는 기록하지 않아요. 법무사 이름을 여기다 적을 필요 없겠죠. 자, 그러면 법인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삼성전자 이름만 쓰는 것이지 대표자를 따로 여기다 적지는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이 전전 시간인가.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 등기부에 기록을 하기 때문에 등기부엔 따로 대표자까지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하면서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같은 경우는 법인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대표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등기부에도 대표자를 기록을 합니다. 등기부에도 대표자를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도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서에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까지 기록하도록 해요. 방금 설명했던 것이 밑에 참고표에 가지고 색칠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리인이 법인에 있어서의 대표자는 등기 기록에 기록하지 대리인이나 법인에 있어서 대표자는 등기 기록에는 기록하지 않지만은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명에 등기를 할 때는 법인 아닌 사단의 명칭, 그러니까 재단 사단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사무소 수지 이것도 적으면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도 함께 등기부에는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까지요. 다 적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요.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이 있죠. 그 다음에 8번 보니까 등기필 정보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요. 모든 등기를 할 때 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정리를 하게 되면요. 자, 등기필 정보는 이게 권리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권리를 증명하는 정보예요. 따라서 권리에 관한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만 제공을 하는 것이지 권리가 아닌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지목이 변경돼가지고 지목 변경 등기를 한다든지 권리가 아니잖아요. 또 등기 명인의 주소가 바뀌어서 등기 명인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한다든지 권리하고는 상관없죠.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가면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등기 명인 주소만 바꾸면 돼요. 권리자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죠. 지목이 바뀌면 지목만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권리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등기필적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만 제공을 해요. 그래서 거기 밑에 있죠. 그 다음에요. 등기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요. 갑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이 을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어떻습니까? 등기필적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얘가 신청했을 때만 제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신청이 한 등기가 아니라 관공서 촉탁이 한 등기예요. 관공서가 촉탁을 합니다. 근데 관공서가 거짓말로 촉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따로 등기필 정보 이런 걸 가져오지 않아도 돼요.
관공서의 촉탁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요.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단독. 권리에 관한 등기는 일반적으로 다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해요.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요. 이 사람은 등기 표준부가 없으니까요. 단독 신청하는 경우는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권리에 관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 중에서요. 등기 의무자가 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했죠. 단독 신청 중에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등기 의무자가 신청하는 것으로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 갑도 의뢰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갑도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었어요. 즉 권리에 관한 등기를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습니까?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이 사람이 지금 등기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등기표 정보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즉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든지 등기 의무자가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에만 등기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만 제공을 합니다. 그것도 권리에 관한 등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독 신청 같은 경우는 제공을 하지 않고 단독 신청 중에서는 유일하게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제공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밑에는 등기 의무자 등기표 정보가 없는 경우인데요. 이것은 우리 나중에 시망항의 시간에나 보죠.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등기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9번은 뭐 등기소의 표시 이런 거 뭐 적을 것이고 신청하는 날짜 적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면 이제 거래 가액이 있죠. 거래 가액도 적어요. 자, 거래 가액은 옆에 있죠.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할 때만 거래 가액이 나올 테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만 적습니다. 물론 여기서도요. 예외적으로 기록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시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적는다. 나머지는 우리가 첨부 정보할 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은 뭐 세금 관계되는 거 적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3번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등기할 권리자가 이렇게 2인 이상이면요. 우리가 알겠죠. 2인 이상이면은 지분을 적는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요. 우리가 공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유할 경우에는요. 만약에 갑으로부터 A, B, C가 소유권을 넘겨받았는데 이 사람이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공유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이렇게 지분을 적습니다. 자, 공유 지분은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죠. 자유롭게 처분하려면 지분이 기록되어 있어야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유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지분을 적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요. 합유일 경우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세 사람이요. 합유를 합니다. 동업자들이라는 거죠. A, B, C가 합유를 했어요. 공유일 경우에는 반드시 지분을 기록하지만 합유일 경우에는요. 합유인 경우에도 이렇게 지분을 기록해버리면은요. 합유 지분은 어떻습니까? 민법 시간에요. 만약에 C라는 사람이 합유 지분을 처분하고 싶으면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건 동업자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D라는 사람이 새로운 동업자로 들어가고 싶으면요.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즉 합유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 다른 합유자들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지분들이 기록되어 있다 보면요. 5분의 1, 여기 합유 지분이 5분의 1, 여기 5분의 1, 또 여기 5분의 3 기록되어 있다 보면은 전원 동의가 없이도 처분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전원 동의 없이 처분해버리면 이 처분이 무효가 돼버려요. 따라서 등기의 진정성 보장을 위해서요. 합유 같은 경우는 전원 동의 없이는 절대 처분하지 못하도록요. 아예 지분을 기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합유 같은 경우는요. 합유라고만 써요. 즉 A, B, C 합유 이렇게만 적는 것이지 합유 지분들을 적지는 않습니다. 공유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지분을 적고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요. 합유 지분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등기와 관련돼서 나오게 되면 이건 다 틀린 말이에요. 합유 지분은 아예 기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유 지분을 압류한다. 등기부에 기록이 안 되는 것들을 압류할 수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합유가 나오면요. 그리고 합유가 나오고 지분이 나오면요. 다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유일 경우에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고 합유라고만 쓴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게 되었습니까? 신청서 기록되는 사항,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기재사항을 했어요. 자, 우리 책에서는요, 요거만 나와 있습니다. 자, 222페이지 보시면은
필요적 신청 정보로서 등기부자의 등기 필요 정보가 있는데요. 이것은 등기 필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서요. 동그라미 디귿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했던 겁니다. 자, 보죠. 따라서 결국 등기 필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요. 맨 오른쪽에 있죠. 등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 필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부자의 단독 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만 제공한다. 그러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이 사람 등기 필요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만 제공합니다. 그리고 2번에요. 등기표 정보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등기표 정보는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다시 잊어버렸다고 해서요. 2번 다시 발급해 주잖아요. 이게 사실 집문서, 땅문서가 되는 거예요. 2번 다시 발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갑이 만약에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등기표 정보를 잊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방법인데요. 이것은 뭐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요. 그냥 깊이 볼 필요는 없고 나중에 심화 강의 시간을 할 텐데 이럴 때는요. 갑이 직접 등기소에 가가지고요. 내가 갑이 맞다라는 거. 아까 우리 요 사람이 만약에 이제 내가 갑이다라고 하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갑이 맞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등기표 정보가 있으면 등기표 정보에서 당연히 증명이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갑이 맞습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출석해서 증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보시고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되고 여기서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시간은 이제 방문 신청에 대해서만 보았네요. 방문 신청만. 그 다음에 전자 신청이 있는데요. 시험 문제는요. 오히려 이런 방문 신청보다는 전자 신청에서 더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끊었기 때문에 지나기 때문에요. 전자 신청을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 신청이 오히려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요. 다음 시간 주의 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전자 신청부터 또 신청 절차 하면서 또 이제 실행 절차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